블록체인의 개념과 용어. 블록체인 기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 정보 및 데이터를 블록의 형태로 담고 이런 블록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체인처럼 연결하여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내지는 탈중앙 데이터 저장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화 공동체와 분산화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공동체 모두 구성원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합시다. 중앙화 공동체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동체의 대표를 뽑고 모든 자산과 거래 내역을 대표가 컴퓨터에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산화 공동체는 자산은 각자 관리하며 거래 내역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리하기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두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한 장에 10번의 거래 내역이 들어갈 수 있는 서식을 만들고 거래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거래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후 모든 공동체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최후에 공유된 파일에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하고 양식이 꽉 찬 경우 한 장을 추가하고 처음 기록하는 사람이 쪽 번호를 기록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중앙화 공동체의 방식이 대표가 모든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관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분산화 공동체는 규칙에 따라 자산과 거래 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공동체 전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중앙화 공동체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을 맡기고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중앙에 두고 중앙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분산화 공동체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두지 않고 모두가 자산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대신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기본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메인넷이라고 하고 메인넷을 구성하는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래 내역인 트랜잭션과 거래 결과를 블록에 담아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블록은 동일한 시간 간격을 목표로 생성되기 때문에 블록이 생성되는 간격을 목표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은 10분, 이더리움은 12초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블록체인별로 목적에 맞게 목표 시간이 설정됩니다. 계약서의 위조 방지를 위해 간인을 하는 것처럼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해시값을 생성하여 부여하고 다음에 생성되는 블록에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시켜 두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합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 블록체인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산화 공동체, 즉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가 중앙화된 거래 방식보다 거래자 관점에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블록체인 방식은 쓸데없는 수고일 수 있지만 누군가 자산과 거래 내역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앙화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서버에 접속하여 거래 내역을 조작함으로써 자산을 탈취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구성하는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드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거래 내역을 수정, 삭제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 조작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거래가 일어난다면 이전 기록이 포함된 최신의 거래 내역이 다시 공유되기 때문에 이후에 공유되는 모든 거래 내역도 전부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나 네트워크의 자체 문제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중앙화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 자체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버를 복구하거나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전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를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긴 노드가 문제를 해결하여 네트워크에 다시 접속하면
다른 노드들을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받기 때문에 바로 복원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노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위험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만약 재해나 전쟁 같은 외부의 위험으로 인해 중앙화된 서버가 파손된다면 한순간에 거래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보관된 자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드들로 구성되고 마지막 노드가 하나라도 운영된다면 데이터를 쉽게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는 노드가 인공위성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 모든 인류가 죽어도 소멸되지 않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해시함수와 작업 증명. 이전 영상에서 분산화 공동체의 예시를 통해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여 공유하는 사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실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기록되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간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시함수를 통해 출력되는 해시값을 사용합니다. 해시값은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입력된 값을 고정된 길이의 암호화된 문자열로 출력한 값입니다. 해시 함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길이의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결과값이 출력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력값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시함수의 입력값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 결과로 나온 해시값만으로 입력값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비가역 암호화 기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해시함수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작업증명 방식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나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시스템에서는 특정 조건의 해시값을 제시하게 되고,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한 노드들은 각자 거래 정보인 트랜잭션들을 담아 블록을 만들고 제시된 해시값에 대한 입력값을 찾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해시함수의 특징으로 인해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해시값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입력값을 무한히 대입해가면서 결과값이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조건에 맞는 해시값을 출력시킬 입력값을 찾은 노드가 만든 블록이 다음 블록으로 채택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다른 노드들은 해당 블록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블록체인은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정해진 수량의 암호화폐를 해당 노드에 지급함으로써 한 블록에 대한 채굴 프로세스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1996년 미국 출신 닉 자보는 디지털 세상에서 계약의 지역적 한계와 제3자에 대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란 개념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지정하고 계약의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자동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3자의 역할을 은행이나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 물품별로 가격이 매겨져서 누구나 돈을 넣고 물건을 선택하면 해당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초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판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전, 오작동, 파손의 세 가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다운, 코드 오류, 해킹에 의한 손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2013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는 대부분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한번 시작되면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가 있는 한 멈추지도 꺼지지도 않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여 서버 다운이나 메인 컴퓨터의 고장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물이 탈취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두 가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오류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디앱은 많은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은 형태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감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을 받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위해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완벽한 탈중 항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정확한 외부 정보 공급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입니다. 가스비를 도입하게 된 이유와 개념에 대한 설명, 실질적인 가스비의 계산 방법은 처음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은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며 가스비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실생활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한루프와 네트워크 자원 분배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채택하면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무한루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컴퓨터의 경우 무한루프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컴퓨터가 멈추게 되고 이럴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전체 노드가 이탈하여야만 멈추게 되므로 실제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파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 종료와 같은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및 기록이 블록의 형태로 일어나고 블록의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일정합니다. 만약 거래가 요청한 순서대로 처리된다면 디도스 공격같이 의미 없는 실행을 무수히 반복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경우 거래를 위해서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의 개념을 차용하여 가스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비는 이더리움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양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이 가스 유닛입니다. 가스 유닛당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하고 실행할 트랜잭션에 분배해야 할 최대 가스 유닛량을 가스 한도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가스 한도와 가스비를 적어 함께 제출하면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는 제출된 트랜잭션 중 가스비가 높은 순서로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아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가스 한도는 가스 한도와 가스비의 곱으로 산정되며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 적었던 최대 가스 한도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지 않으면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최종 지출되는 가스비는 사용한 가스 유닛과 가스비의 곱으로 정해지며 트랜잭션이 완료되는데 필요한 가스 유닛이 적어낸 가스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트랜잭션은 실패로 처리되고 모든 기록은 트랜잭션을 제출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블록에 담겨 저장되고 가스 한도 중 남은 가스 유닛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됩니다. 만약에 요청했던 트랜잭션이 실패하거나 필요에 의해 취소한다 해도 사용된 가스비는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농촌에 여러 명의 땅 주인이 있고 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을에는 소가 딱 한 마리가 있고 소 주인에게 요청을 하여 땅을 갈아야 하는데 이 소는 하루에 500제곱미터를 갈아낼 수 있고 제곱미터 단위로 일감을 받습니다. 소 주인은 땅의 면적을 허위로 적어내어 소가 추가로 일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를 붙였습니다. 갈아야 할 땅의 면적을 실측하여 적어낸 땅의 면적보다 클 경우 땅은 갈지 않으며 벌금으로 납부한 비용은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진 땅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써서 무조건 남게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낸 비용을 성금으로 내야 하며 다만 경작이 끝났을 때 결산하여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 주인들은 자신의 땅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할 것이고 경작의 시급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경작 비용을 적게 될 것입니다. 땅 주인들이 매일 아침 경작할 땅의 넓이와 제곱미터당 경작 비용을 적어내면 소주인은 이를 확인하고 하루 가용 500제곱미터를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배분합니다. 농촌의 시스템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면 땅 주인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소는 이더리움의 컴퓨팅 능력입니다. 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의 단위인 1제곱미터가 가스 유닛이 되고 땅 주인이 적어내는 소가 갈아야 할 땅의 최대 면적이 가스 한도, 제곱미터당 경작 비용은 가스비가 됩니다. 총 경작 비용은 경작 면적과 제곱미터당 경작 비용의 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최대 가스비 한도가 됩니다. 소의 주인이 적어낸 땅의 면적과 비용을 확인하고 경작할 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채굴자가 트랜잭션의 가스 한도와 유닛당 가스비를 확인하고 가장 높은 가스비의 트랜잭션을 골라서 블록에 담아 저장합니다. 경작할 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적어내면 경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가스 한도를 사용하는 가스보다 작게 적으면 가스 한도에 도달하는 순간 트랜잭션 실행은 실패하게 되고 모든 데이터는 트랜잭션 실행 전으로 환원되며 지불한 총 가스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스 한도를 사용하는 가스보다 많이 적은 경우 거래가 성공하게 되고 남은 가스비는 반환받습니다. 대신 비용을 성금으로 내는 것처럼 트랜잭션을 요청할 때 작성한 최대 가스비 한도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트랜잭션을 시작할 수 없게 되기에 사용자는 무작정 가스 한도를 높여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사용자가 무한 루프를 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적어낸 가스 한도까지만 실행이 되고 강제로 종료될 뿐만 아니라 이번 트랜잭션을 통해 소모되어 버린 가스값을 제외한 여러 잔액 등의 상태값이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스비 계산법. 가스비 개념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스비는 기축통화인 이더로 지불하게 되고 가스 한도와 가스비의 단위는 기위이며 1이더는 10억 기위가 됩니다. A가 B에게 12더를 송금한다고 했을 때 가스 한도를 25,000 기위, 가스비를 40 기위로 설정했다면 최대 가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스비는 EIP 1559를 적용한 것으로 가스비를 베이스피와 프라이어리티 피로 나누어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사용 후 소각되어 유통되는 이더 총량 증가의 속도를 줄이며 프라이어리티 피는 채굴자에게 발행되는 이더 외의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한도는 D 앱에서 요청하는 한도의 2배 정도로 자동 설정되며 수정할 수 있으나 남는 가스비는 환불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베이스피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며 사용자는 프라이어리티 피를 조절하여 최종 가스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 진행 순서는 먼저 A에게 수수료의 최대 금액인 0.001 이더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트랜잭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가스 양이 2만 기위라면 가스 한도를 25,000 기위로 적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성공하게 되고 남은 금액인 20만 기위는 A에게 반환됩니다. 반대로 A가 가스 한도를 15,000 기위를 적게 되면 실제 사용되는 가스인 2만 기위보다 작게 되어 트랜잭션은 실패하게 되고 사용된 총 가스비인 60만 기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에서 실패한 경우 사용된 수수료는 0.0006이더로 1이더가 $1,000일 경우 0.6달러로 작게 느껴지지만 가스비가 40기위가 아니라 1000기위이고 1이더가 $5,000일 때를 고려한다면 거래 실패로 사용된 총 가스비는 0.02이더, 즉 $75가 됩니다. 현재는 거래량도 줄고 EIP 1559 도입 등으로 가스비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19년에서 2021년에는 한 번의 복잡한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위해 가스비로 200에서 300달러 정도가 소모되는 일도 자주 발생했었고 네트워크의 복잡도에 따라 금액이 늘 변하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할 때는 항상 가스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디파이.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뜻합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별도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중앙 통제 기관 없이 블록체인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이 가능하며 외환 거래처럼 암호화폐 사이의 교환도 가능합니다. 초기 암호화폐의 거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CeFi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의 중앙화된 거래소는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 및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일들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과 토큰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금융 서비스도 탈중앙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디파이가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CeFi, 디파이는 모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중앙 집중형 기관에 의존하여 중앙 서버의 거래 내역을 저장, 관리하며 통제합니다. 그러나 디파이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진 DApp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대상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초기 DApp이 개발될 때 프로그래밍된 대로 담보 비율과 이자율, 이용 수수료 등이 결정되어 외부의 통제 없이 프로그래밍된 방식으로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의 익명성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취득하고 검증하여 고객의 자산 규모나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 신용 등급 등의 정보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의 이용 범위와 이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파이에서는 암호화폐 지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하면 바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디파이 서비스들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당사자의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해외 송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개인 지갑을 연결하면 전 세계 어디로나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렌딩 프로토콜의 담보로 사용할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바로 필요한 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긴 시간을 클릭 몇 번과 몇 분, 빠르게는 몇 초 만에 간편하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이 바로 미래의 금융이라 할 수 있는 디파이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지갑은 돈과 함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넣어서 휴대하는 도구입니다. 지갑에는 주로 개인정보나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보관했던 자산을 잃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자체가 들어있다기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에서의 계좌번호 역할을 하는 공개키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개인키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암호화폐는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며 공개키를 사용하여 특정 계정의 암호화폐 잔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그 계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키로 이체 등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입니다. 만약 개인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블록체인상에 있는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암호화폐를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어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키가 타인에게 공개된다면 이를 습득한 사람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 잔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거래나 다른 공개키 주소로 송금할 수 있게 되어 내 계정에 있는 자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키에 대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키가 타인에게 공개되어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이 탈취당한 경우에는 자산을 찾을 방법이 없지만 컴퓨터나 휴대폰의 고장 또는 분실 등으로 개인키를 잃어버린 경우 계정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갑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할 때 암호화폐 지갑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밀 백업 구문 또는 시드 구문 등으로 불리는 12개 또는 24개의 랜덤한 단어나 구문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데 이를 니모니 코드라 합니다. 니모니 코드로 동일 지갑을 재설치하면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키와 마찬가지로 니모니 코드는 절대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휴대폰의 클라우드 연동 메모장이나 이메일 같은 해킹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 저장해서도 안 됩니다. 보통 지갑을 생성하는 경우 니모니 코드를 오프라인 노트에 보관하기를 권하는데 꼭 노트에 적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거래 및 금융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치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무담보형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해당하는 양만큼 토큰을 발행합니다. 사용자는 발행사에 법정화폐를 입금하여 토큰을 얻을 수 있고 토큰을 다시 발행사에 상환하여 법정화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4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에서 발행한 USDT가 있습니다. 또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도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담보로 삼아 발행량을 조절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렌딩 프로토콜에서의 대출과 같이 과담보 대출의 형식을 채택하여 최대 LTV에 해당하는 가치까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물을 청산하여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서 회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수량을 줄여 가치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메이커다오의 다이 토큰이 있습니다. 다이는 USDT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패깅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려는 다이 가치의 최소 150%의 암호화폐 담보물을 맡겨야 합니다.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코인의 유통량을 조절함으로 코인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ESD, BAC와 같이 완전히 수요 공급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1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했던 코인들은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큰 충격을 주었던 테라, 루나 같은 혼합 형태로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에 사용하기 전에 동작 원리와 위험 요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위험. 가격 안정성을 목적으로 탄생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1달러와 연동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믿고 이용하듯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믿고 쓴다는 점에서 은행과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더에서 발행한 USDT의 경우 USDT 가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금된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최초로 밝힌 자산 내역을 보면 지급 준비금의 약 76%를 현금 및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하고 그 이외는 담보대출, 채권,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투자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급금을 100% 현금으로 준비해 놓지 않는 이상 기존 금융기관이 가지는 파산이나 지급 불가능 같은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발행사의 신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담보물의 가치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보다 낮아짐에 따라 시스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를 찾기 위해 빚을 청산하려는 사람과 추가로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청산을 피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어 트랜잭션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트랜잭션 처리가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청산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에 의해 코인의 유통량을 조절하는데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어서 쉽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아질 경우 발행된 코인을 회수하여 유통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코인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목표 가격으로 회복되지 않고 아예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1달러를 목표로 한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방법에 따른 위험이 아닌 네트워크 리스크도 있습니다. USDT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이름과 티커는 같지만 사실 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USDT는 별개의 코인으로 직접적인 송수신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USDT를 솔라나로 직접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별로 동일한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실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랜딩 프로토콜. 랜딩 프로토콜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의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아베, 컴파운드 파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자들이 예치한 자산을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비와 이윤을 제외한 부분을 예금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에 자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점차 줄거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상에 구축한 랜딩 프로토콜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할 수 있고 담보 가능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사용하기에 운영과 유지 보수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더 높은 이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디파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과담보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보물인 대출자 소유의 주택을 제시하고 가치를 계산하여 대출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자라도 대출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담보를 설정하지만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예금한 금액을 별도 심사나 승인 없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은행 대비 빠르고 편리합니다. 즉 예금 자체가 담보가 되는데 담보물에 대한 대출 가능 한도를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원하는 암호화폐를 담보물에 담보 인정 비율만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통 투표를 통해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하면 동시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랜딩 프로토콜의 규모는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독려하기 위해 예금과 대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이자 이외의 보상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랜딩 프로토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랜딩 프로토콜의 이자율. 랜딩 프로토콜은 예금 및 대출에 사용할 암호화폐를 결정하여 유동성 풀을 구성합니다. 예금자는 해당 암호화폐를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게 되고 대출자는 해당 풀에서 원하는 만큼을 대출받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예금자는 대출 이자 수익에서 해당 암호화폐 유동성 풀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유동성 풀의 기여도에 따라 이자로 지급받게 됩니다.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점프 레인 모델을 사용합니다. 점프 레인 모델은 자산의 이용률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모델로 이때 이용률은 예치된 자산과 대출된 자산의 비율입니다.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블록 단위로 예금, 인출, 대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 블록 단위로 이용률을 확인하고 정해진 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용률이 올라가면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한 자본을 상환하려 할 것이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추가 예치를 유도할 수 있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랜딩 프로토콜이라면
예치한 개인의 자산은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예치한 풀에서 대출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예치한 금액보다 작게 남은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에서는 예치한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면 예금자는 자산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치한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라면 특정 이용률을 정해 추가 대출을 막겠지만 디파이에서는 가산이자를 부과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정해진 이용률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하여 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는 인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큰 이자를 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출이 상환되면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디파이 이자율 표기법.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이자율이 몇천 %, 심지어는 만 %가 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에서 이자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이자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표기법을 알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 생성에 대한 목표 시간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에서 블록 생성 주기로 블록체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에서의 이자 정산 주기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월별, 분기 또는 1년에 한 번 이자를 정산하지만 디파이에서는 대체로 매 블록별로 이자를 정산합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면 이자율을 APR과 APY로 혼용하여 제공합니다. APR은 연간 이자율로 달리의 개념입니다. 이자를 정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정산합니다. 만약 매일 0.1%의 이자를 준다면 APR은 1일 이자의 365를 곱한 36.5%가 됩니다. APY는 연간 수익률로 복리의 개념입니다. 이자를 정산하면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 다음 정산에는 원금과 정산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APR과 동일하게 매일 0.1%의 이자를 준다면 AP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4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Y 계산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를 받으면 원리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금은 계산과 같이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제곱이 되고 n번째 원리금은 결국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의 n승이 됩니다. 양변을 원금으로 나누면 위에서 확인한 이자율 복리 계산 공식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자율을 APY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APR과 APY는 다음식을 사용하여 쉽게 변환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 횟수를 기준으로 APR을 APY로 변환해보면 APR이 클수록 APY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자율을 높게 보이게 하려고 이자율을 APY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 블록마다 받는 이자를 찾아서 재해치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복리 효과를 누릴 만큼 충분한 인출과 재해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APR로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렌딩 프로토콜의 청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담보물을 맡기고 대출금과 금리, 상환 방법 및 일정을 확정하여 실행되며 보통 월별로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매월 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거나 확실하게 상환 능력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일시 상환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로 부동산과 같이 대출 발생 시 평가한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물건을 담보물로 잡게 됩니다. 디파이 렌딩 프로토콜은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잡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처럼 상환 시점을 정하게 되면 암호화폐 가치가 변하여 빌릴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상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상환할 때마다 가스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출금보다 가스비가 비싸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파이에서의 대출은 기한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운영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대출한 암호화폐의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딩 프로토콜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청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담보 이용률, 즉 예치에서 LTV로 인정된 담보금액 대비 대출받은 금액의 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리더가 $1000고 LTV가 80%일 경우 1리더를 예치한 후 $400에 해당하는 USDT를 대출받았다면 이때 담보 이용률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이더의 가격이 하락하여 $500보다 낮아졌다면 담보 이용률이 100%를 넘게 되어 바로 청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담보 이용률이 100%에 가까워지면 추가 담보를 예치하거나 대출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여 담보 이용률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암호화폐의 급락으로 인해 청산의 위기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의 위험을 포착하더라도 네트워크 사용자의 폭증으로 인해 거래 요청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래시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인 트랜잭션은 멤풀이라는 대기 장소에 있다가 채굴자에 의해 가스비가 높은 순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서 성공한 트랜잭션은 블록에 담기면서 트랜잭션에 의한 변동사항이 네트워크에 저장되고 실패한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에 의한 변동사항을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한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랜딩 프로토콜인 아베는 이런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특징에서 착안하여 플래시론이라는 무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의 수령, 사용, 상환의 과정을 한 블록에서 모두 실행하게 한다면 실패한 트랜잭션은 실제 대출의 실행 없이 사용자의 가스비만 사용되고 성공한 트랜잭션은 대출 원금과 사용 이자를 상환한 결과가 포함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 사라질 위험이 전혀 없어 담보가 필요 없는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출금의 수령, 사용, 상환의 과정을 한 블록에 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 동시에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타마스크 등의 지갑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특정 툴을 사용할 수 있거나 직접 코딩이 가능한 고급 사용자들은 플래시론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래시론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 중 하나가 바로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데서 오는 시세 차익 거래입니다. 동일한 암호화폐가 덱스A에서는 1000USDT, 덱스B에서는 1005USDT에 거래되고 플래시론 이용 수수료가 0.1%라면 대출자는 1000만 USDT를 빌려 덱스A에서 암호화폐 10,000개를 구매하여 덱스B에서 팔아 1005만 USDT로 교환한 후 수수료 10,000 USDT를 더해 1001만 USDT를 상환하여 트랜잭션을 마무리할 수 있고 대출자는 이 거래를 통해 4만 USDT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계속 일어나면 각 덱스별 암호화폐의 가격은 서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플래시론의 등장은 무담보로 큰 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에는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플래시론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공격이나 해킹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지만 플래시론을 이용하는 많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봇들이 개발되어 더욱 풍성하고 사용성이 개선된 디파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덱스 암호화폐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비교적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초기에는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 및 사기 거래 등으로 거래소의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다른 거래소를 찾거나 거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초기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던 오더북 방식으로 블록체인상의 거래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더북 방식은 쉽게 말해 주식 거래처럼 판매를 하려는 사람과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각자 원하는 가격을 써서 올리고 그 가격이 맞았을 때 거래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초기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로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비 지출의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위해 주문을 내는 경우와 목표 가격을 수정하여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모두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기에 가스비가 사용됩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문과 취소의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마다 거래가 되지 않아도 가스비는 사용되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오더북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많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해야만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사용자도 많지 않았고 특정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유동성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 지연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요청하는 트랜잭션을 만들고 채굴자에 의해 생성되는 블록에 그 트랜잭션이 담겨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블록 생성 목표 시간만큼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수료 절감을 위해 낮은 가스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더 높은 가스비를 지불한 사용자의 거래가 먼저 체결되어 거래에 실패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덱스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시되었으나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AMM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이 출시되며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AMM의 도입으로 매수 주문 없이 사용자들이 공급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를 위해 유니스왑은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거래의 0.3%를 보상으로 분배하여 암호화폐를 지갑에 보관하던 사람들을 유동성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DYDX와 같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응답 속도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오더북 형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거래량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덱스는 AMM 방식을 사용합니다. AMM과 슬리피지. 현재 존재하는 AMM은 방식도 원리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는 유니스왑에 적용된 AMM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왑의 출시와 함께 등장한 AMM 방식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의 약자로 가치가 1대1의 비율이 되도록 유동성 풀을 구성하여 예치한 후 거래에 따라 유동성 풀에 남는 수량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치된 암호화폐의 수량을 X, Y라고 하면 X 곱하기 Y는 K라는 식에 따라 상수 K의 값이 일정하도록 거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모두 1달러인 복숭아와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 사람이 복숭아와 사과를 각각 1000개씩을 공급하여 유동성 풀을 구성했다고 하면 K는 100만이 됩니다. 이 풀을 이용하여 AMM의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복숭아 100개를 사기 위해 사과 100개를 내놓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풀의 복숭아 개수는 1000개에서 100개가 줄어든 900개가 되고 사과는 1100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K는 100만이라는 규칙을 지키면서 거래를 하려면 사과와 복숭아는 같은 가치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사과 약 111개가 복숭아 100개와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거래 후 사과의 가격은 0.9달러가 되고 복숭아의 가격은 1.11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남은 수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싸지고 작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본 것과 같이 사과 100개로 복숭아 100개를 사려 했던 사람은 결국 사과 111개를 내고 복숭아를 평균 1.11달러에 구매한 것이 되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차익 0.11달러를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복숭아 곱하기 사과는 100만이라는 식을 따르는 그래프와 같이 유동성 풀의 구성비는 변하게 되고 시장 가격은 거래 후 남은 수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표는 유동성 풀의 사이즈별, 거래 수량별, 슬리피지 변화로
유동성 풀의 사이즈가 크고 거래 수량이 작을수록 줄어들며 풀의 사이즈가 작고 거래량이 많으면 슬리피지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했다면 실제 거래에서는 어떻게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A, B의 쌍으로 이루어진 유동성 풀이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A의 가격이 오른다면 사람들을 B를 가져와서 A로 바꾸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동성 풀에는 A의 양은 줄고 B의 양은 늘어 A의 가격은 상승하고 결국 시장 가격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 가격에 변화가 없는데 누군가 필요에 의해 A를 B로 바꾸게 된다면 반대로 A의 수량이 늘고 B의 수량은 줄어 A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격 변화를 포착한 사람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다시 B를 가지고 A로 바꾸게 될 것이고, 이렇게 유동성 풀의 가격은 시장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과 LP 토큰. 유동성 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쌍으로 구성된 AMM 유동성 풀에 두 화폐의 가치 비율이 1대1이 되도록 쌍으로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트코인과 이더로 구성된 유동성 풀이 있고 가격의 B가 1대7이라 하면 1비트코인과 7이더의 배수로 구성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 풀은 풀 구성비에 따라서 가치 비율이 변하게 되고,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점별로 다른 비율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여 이 유동성 풀의 구성비가 1대 많이 되었을 때 유동성 공급자들이 초기 공급했던 수량에 맞춰 인출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부족하게 되고 이더는 남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동성 공급에 기여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한 수량이 아닌 그 유동성 풀에서 공급한 유동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산을 표시하게 되고, 이후 유동성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그 풀의 기여도만큼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로 구성된 유동성 풀에 100비트코인과 700이더를 공급하여 총 유동성이 1000비트코인과 7000이더가 되어 기여도가 10%인 경우에 유동성 풀의 구성이 500비트코인과 14000이더가 된 시점에서 유동성을 인출하게 되면 초기에 100비트코인과 700이더를 공급하였지만 현재 유동성 풀의 10%인 50비트코인과 1400이더를 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덱스에서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풀에 대한 기여도의 증명으로 LP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LP 토큰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한 유동성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로 유동성을 인출할 때 풀에 대한 기여도만큼의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두 번째는 풀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LP 토큰 자체가 풀에 대한 기여도이기 때문에 이 LP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 유동성 공급의 기여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AMM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인출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풀에 대한 기여도대로 인출을 하다 보니 AMM의 특성상 인출 시점에서 가치가 더 낮은 화폐가 많이 인출되어 유동성을 공급할 때 가치보다 인출 시점의 가치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1000, 1이더가 $100일 때 유동성 풀에 10비트코인과 100이더를 예치하여 총 유동성이 100비트코인과 1000이더인 풀이 되었다면 기여도는 10%가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더리움만 가격이 올라 $200가 된 상태에서 유동성을 인출한다면 인출되는 각 암호화폐의 수량은 다음 계산과 같이 14.1비트코인과 70.7 이더를 인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28,284달러로 초기 유동성 공급 금액인 $20,000보다 상승하였지만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10비트코인과 100이더를 보관했을 경우 가치인 $30,000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때보다 가격 변동에 의한 수량 변화로 유동성 인출 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기 투자보다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은 있으나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총 공급 가치가 초기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비영구적 손실까지 얻게 됩니다.
비영구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운영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유니스왑의 경우 거래 금액의 0.3%를 유동성 공급자에게 나누어 주어 비영구적 손실을 일부 상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영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성 풀의 구성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와 동일한 비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수량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영구적 손실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사한 가격 등락 패턴을 가지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된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쌍으로 구성된 암호화폐가 유사한 비율로 가격이 변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더라도 비율은 유지되어 인출 시 수량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덱스 애그리게이터. 애그리게이터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온라인 소스에서 특정 유형의 정보를 취합하는 웹사이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덱스 애그리게이터는 다양한 덱스 거래소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DApp이라 할 수 있습니다. AMM 방식을 사용한 유니스왑의 출현 이후 스시스왑, 커브, 밸런서 등 여러 덱스들이 출범하였고 BNB 체인, 폴리곤, 클레이튼과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에서도 덱스들이 출시되며 활성화되었으나 각 덱스별 유동성 크기와 종류, 교환 비율 등이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이 일일이 덱스들을 방문하여 비교 계산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과 유동성 크기에 따라 변하는 슬리피지와 거래에 대한 가습이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 변동에 의한 교환 비율의 변화를 거래 시점에 계산하여 적절하게 거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1인치, 마차 등의 덱스 애그리게이터입니다. 덱스 애그리게이터는 다양한 덱스의 유동성 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되는 유동성 풀 중 가장 저렴한 곳을 찾고 가스비까지 고려하여 슬리피지가 최소가 되도록 덱스별로 거래 수량을 자동으로 분배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 정치학적 용어로의 거버넌스는 일방적인 중앙 집중형 관리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참여자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운영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은 탈중앙화 분산형 자율 조직인 DAO 회원들이 추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바로 자유롭게 안건을 제안하고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 제안이나 투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토큰이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초기 거버넌스 토큰은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DAO의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DAO 구성원들만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개발, 성장, 유동성 공급 등에 참여한 모두가 기여도에 따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토큰을 리워드나 에어드랍의 형식으로 분배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디파이 시장은 탈중앙성을 더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버넌스 코인은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활발하게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코인이 또 다른 중앙 집권형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거버넌스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투자와 많은 참여를 통해 기여도를 높여야 하고 많은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디파이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자본시장의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농사. 디파이에서 이자농사는 보유한 암호화폐로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합니다.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수익률을 표시할 때 달러 등의 명목화폐 기준으로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디파이에서의 수익은 투자한 암호화폐의 수량 증가 내지는 추가로 받는 리워드 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자농사를 짓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였어도 해당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가 내려간다면 명목화폐 기준으로는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면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 농사를 하려는 사람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랜딩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DX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이자나 수수료, 수익을 내므로써 투자 원금을 늘려나가거나 리워드 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사꾼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을 비교해보고 가장 높은 이율을 주거나 많은 리워드 토큰을 주는 프로토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과 예치 기간을 정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약정된 기간까지 해지 등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자산을 옮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디파이는 대개는 블록 생성 주기에 따라 이율도 변하고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프로토콜이나 상품이 생기면 예치한 자산을 옮겨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토콜들은 각기 최대한의 이익률을 제시하는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디파이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투자하려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동작하는 원리와 보상 지급 체계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농사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자 농사를 통한 높은 수익으로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파이 썸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수익 모델로 런칭하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잡한 투자 전략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등장한 것이 하베스트 파이낸스, 연 파이낸스와 같은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략적으로 이자 농사를 짓고 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나누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이자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를 활용함으로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자 농사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끼면서 적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각 디파이 서비스의 특징과 수익을 얻는 방법, 투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자산을 옮기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안전성을 따져 투자하는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를 활용하면 위험한 프로젝트는 사전에 걸러지고 자산에 대한 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추가 보상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덱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체 코인을 만들어 보상한 것처럼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자체 코인을 만들어 보상하는데 하베스트 파이낸스의 팜 토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들의 보유 자산이 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산이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코인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여 기존 보상의 추가 코인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비 절감입니다. 디파이 거래에 있어서 가스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복합적인 전략으로 이자 농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트랜잭션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스비는 트랜잭션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 몇 달 동안 고생한 이자 농사의 수익을 대부분 가스비로 지불해야 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낮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드 파밍 애그리게이터는 많은 사람의 자산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의 트랜잭션에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비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메인넷의 장부는 해킹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작성한 코드로 이루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는 내부적인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성한 사람의 코딩 숙련도에 따라 완성도의 편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류로 인해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거나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하여 해킹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으로 해킹을 성공한 가장 유명한 예는 2016년 7월에 일어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만든 더 다오에 대한 공격입니다.
더 다오는 자율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이더를 예치하면 다오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오 토큰 구매자가 토큰을 반환할 때 다오 토큰이 삭제되고 이더가 인출되어야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격하여 반환되는 다오 토큰이 삭제되지 않고 예치된 이더가 반복 인출되어 약 360만 개의 이더가 해커의 지갑으로 인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위험은 단순히 해킹에 노출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론 어택과 같이 개발 의도와 다른 사용 사례를 100% 검증할 수 없기에 개발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든 경우에 대해 완전 무결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 중 95%인 약 3만 4천여 개가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가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 감사 회사들이 생겨났고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할 때 감사가 완료된 코드들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가 완료된 코드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코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드의 완성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표시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라클 위험.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은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의 다른 DApp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일단 들어오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오프체인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변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DApp 중에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결항되면 가입한 사람에게 12달러를 주는 보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정 항공기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어줄 오라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특정일에 대부분의 항공기가 결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외부 데이터를 제대로 온체인으로 기록하여 처리한다면 프로그램된 대로 가입한 사람마다 12달러씩을 자동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DApp의 운영자가 오라클 운영자를 매수하여 모든 비행기가 정상 운항한 것으로 기록하게 한다면 가입한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중간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악의적인 데이터 위변조로 발생되는 위험을 오라클 위험이라 합니다. 이런 오라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는 다수의 프로토콜들이 데이터를 놓고 투표를 진행하여 올바른 값을 선택하거나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중 중앙값을 사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등 오라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캠의 사전적 의미는 신용사기입니다. 스캠이란 이익을 취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선동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캠을 러그풀이라고도 하는데 러그풀은 원래 양탄자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를 뜻하며 고객의 돈을 횡령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리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캠은 초기에 ICO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각자 만들어갈 블록체인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아이디어나 활용 방안, 수익 창출 모델 등을 정리한 백서나 영상을 공개하고 홍보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여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ICO가 사기는 아닙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ICO를 통해 초기 개발비를 모금하여 개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ICO를 진행할 때는 주로 개념과 청사진만 존재하고 실체는 아직 없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의 나쁜 사람들이 그럴듯한 백서를 작성하여 높은 보상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가치가 생길 수 없는 토큰을 발행하여 모인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ICO 피해가 늘어나며 투자자들의 반감으로 ICO 진행이 어려워지고 몇몇 나라에서는 ICO가 금지되자 스캠은 여러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흔하게는 현재 금융에서도 나타나는
폰지 사기의 형태로 초기 예치금을 받아 실제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처럼 하며 뒤이어 예치하는 사람의 예치금으로 이자를 나눠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도망가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도지코인을 따라한 진도지 코인과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이용해 만든 스퀴드 코인처럼 다른 유명세에 기대어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장에 어려움이 없는 덱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상장하고 가격을 끌어올린 후 개발자들이 백서에 나오지 않은 코인 물량을 추가로 대량 발행하여 일시에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 사라지는 펌프 앤 덤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다가 출금을 하면 인출자의 지갑이 아닌 다른 지갑으로 출금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나 코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덱스에서는 거의 무료로 상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시나 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러그풀은 디파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위험. 초기 디파이는 거의 자료도 없었고 있어도 대부분의 자료는 사용에 대한 유의 사항이나 리스크에 대한 정보보다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사용 방법이나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위주였고 현재도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디파이에서는 나의 작은 실수로 모든 자산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용자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 클릭의 실수입니다. 디파이에서는 거래에 관련된 버튼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하게 될 경우 클릭한 횟수만큼의 트랜잭션이 반복적으로 생성됩니다. 물론 트랜잭션 컨펌 전에 취소도 가능하지만 취소하는 경우에도 각 트랜잭션별로 가스비가 추가로 발생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가스비 지출입니다. 보통 메타마스크 같은 암호화폐 지갑에서 빠른 거래를 위해 평균 가스비의 2배 정도로 가스 한도를 자동 산정해주는데 가스비가 아주 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스비가 비쌀 경우 수십만 원처럼 큰 금액이 무심코 가스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스비를 직접 입력할 때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도 이런 위험이 있으니 승인 전 반드시 최종 예상 가스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실수입니다. ERC20 규격의 코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화폐의 이름과 티커를 다른 코인과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없기에 이를 악용하여 동일한 이름과 티커의 코인을 만들어 덱스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인의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름만 같은 다른 코인으로 바꿔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미 있는 코인이더라도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은 덱스를 찾아 말도 안 되는 교환비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해당 덱스에서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거래 전 일반적인 교환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위험, 규제. 초기 암호화폐의 등장 시기에는 국가적인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한 게임머니와 같은 개념이었고 가치도 높지 않아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먹는 정도였기에 국가적으로 규제를 가할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받으며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자산에 큰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규제를 가하는 정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더 다양한 규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본인 인증, 채굴 금지, 세금 부과 등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탈중앙 금융의 특징이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런 규제가 암호화폐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여겨 찬성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탈중앙 금융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어 탈중앙 금융의 존재 이유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현재 금융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각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법 개정 및 도입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규제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기에 국가적인 규제에는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디파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한 대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디파이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 동작 원리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하며 각 프로젝트의 특징과 사용 방법, 보상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더라도 러그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익률이 변동되는데 높은 고정 수익률이나 백서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스캠으로 프로젝트가 기획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차별성입니다. 디파이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쉽게 카피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런칭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운영상의 차별성이나 추가적인 개선 자체가 없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러그풀의 가능성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드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감사 여부 확인입니다. 프로젝트가 런칭되기 전에 이름 있는 감사 회사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인증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사기의 의도로 기획되지는 않았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 인증 마크는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발표나 홈페이지, 상해 파트너십 체결 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소식 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버그 바운티 운영 여부 확인입니다. 버그 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개발한 서비스에 버그 바운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버그 바운티의 상금이 클수록 화이트 해커들에 의한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프로토콜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사용자와 자본, 유동성을 확보한 프로젝트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미디엄 등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과 사용자와의 소통이 점점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런칭하는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개발 사항이나 서비스 시작 일정,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벤트 등을 알리고 홍보하여 초기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프로젝트의 차별성과 작동 및 보상 체계에 대한 설명, Q&A, 고객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각 채널에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 참여자와 운영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